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럼피스킨병 누적 확진 사례가 50건에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소사육농가 주변 지역을 집중 소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산불 진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산불 합동 진화 시범 훈련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된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수급자 대비 가입자의 비율, 제도 부양비는 2050년 1대1에 가까워져 부양자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는 상황.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금 소멸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늘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63세인 수급 연령이 68세로 늦춰지면 기금 소멸 시점은 208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율을 15%, 18%로 올리면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됩니다. 노후에 받게 될 돈, 즉 소득 대체율을 높일 경우에 향후 재정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기금 소멸 시점을 연장한다는 전제 아래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 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 소멸 시점은 2068년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은 2065년까지 유지됩니다. 정부의 연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 내용, 앞서 김경호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그러니까 지금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계획안이 나온 건데 네.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의 부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70년을 평가해 산출한 연금 부채는 4,778조로 부족한 자산은 1,735조 원입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를 기록합니다. 평가 기간을 150년으로 넓히면 더 암울한데요. 부채는 7,209조 원으로 자산 부족은 3,453조 원,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낮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이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인상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3% 인상하니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9%의 보험률은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을 18.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있는데요. 실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3%로 시작해 5년마다 3%씩 올랐지만 1998년부터는 23년째 9%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20%를 웃도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독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보험료율을 12%로 올린다고 해도 이 국제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칫 이 고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이런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한 방식, 이런 거 예시를 들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인상률을 적용해 젊은 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납부자보다 신규 가입자가 보험료율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4050 세대는 5년에 5%포인트를 올리되 2030 세대는 15년에서 20년에 걸쳐 5%포인트가 인상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조금 최소화해 주려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번 계획 안에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포함이 됐죠. 네, 정부는 청년 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인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 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면 수급 개시 연령, 또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정년 연장 부분인데요. 노인 빈곤을 우려해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은 앞으로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까요? 네,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전제했는데요. 특히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이념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장차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됩니다. 이거는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 입법권 확충 방안도 통과됐습니다.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 요청하도록 하는 기회 발전 특구 특례 제도 도입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전국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지금까지 모두 50건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백신 접종과 사육 농가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5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살처분했거나 살처분이 예정된 소는 모두 3,759마리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경기와 강원, 충북 등 전국 곳곳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 방역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인근 소 사육 농장에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 35만 마리 중 83.2%에 해당하는 29만 2천 마리에 대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이달 말까지 도입해 발생 시군 등 위험 지역부터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백신이 국내로 도착하는 즉시 현장에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반 편성 등 접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조속히 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소독과 방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와 파리 등 흡혈곤충의 방제를 위해 농협과 축협, 시군 보건소와 함께 농가 주변 집중 소독과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원거리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도축장과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통해 소사육 농가가 농장 내 매개곤충 방제를 직접 실시하도록 홍보와 지도에 나섰습니다. 또 사육 농가에게 소 전신에 혹덩어리가 생기거나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증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가을은 산행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산불도 많이 나는 때입니다. 다음 달에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진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합동 진화 훈련이 펼쳐졌는데요. 헬기와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동원된 훈련 현장을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곳 금성읍 용산리 가십산에서 등산객 실험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곧바로 지자체와 산림청 헬기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초대형 헬기가 불이 난 지점을 겨냥해 물대포를 쏘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전달되고 주민 여러분과 등산객께서는 신속히 엄성군 시내체관으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는 특수진화대와 군병력이 인근 산으로 비화된 산불을 잡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3,000리터 정도의 물을 실을 수 있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도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서 인근 산의 송정선로와 방송국 중계탑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헬기 13대와 산불 진화 차량 34대, 지상 진화 인력 300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방화선을 구축하고 인명구조용 소방 차량이 투입되는 등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산불이 나면은 저희는 산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방화선을 구축한다든가 기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AI 감시 시스템으로 연기를 감지해 산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산불을 빠르게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산불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산불 감시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확대 설치해 나가면 산불 발생을 초기에 탐지해서 초기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겨울과 초여름의 가뭄과 국지적 강풍 영향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건수보다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면적도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가을철은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데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산불에 더 취약합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헬로윈 행사가 열리는 이번 주말 이태원을 비롯해서 홍대와 명동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헬로윈 행사가 열리는 이번 주말 대규모 인파가 서울과 대구에 모일 전망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홍대 관광특구에 약 4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중구 명동 3만여 명, 종로구 익선동 만여 명, 왕십리역 2만 3천여 명, 건대입구역 2만 8천여 명, 대구 동성로에 2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역시 지난해 모였던 10만 명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고 이동통신과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을 신속히 감지, 전파하는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도 이번 주 30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00곳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27일부터는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이 대도시 30여 곳에 우선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축제기간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볼 수 있어 현장 인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위험 경보가 울려 관계기관에 빠른 상황 전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 고밀도 위험 골목길 16곳에도 천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인파 분산, 장애물 관리, 범죄 예방 등의 활동과 함께 밀집도에 따라 경계 등급을 3단계로 나눠 대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119 구조본부와 관할 소방서의 구급 차량이 동원되고 사고 발생 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됩니다. 지역별로도 사고 예방에 힘씁니다. 서울 중구는 인파 사고 예방단을 구성해 밀집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고 마포구의 경우 홍대 입구역 9번 출입구는 출구 전용, 8번 출입구는 입구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압사사고 예방을 위해 앞사람과의 안전간격을 유지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대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팔짱을 끼거나 가방과 옷 등을 활용해 흉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좀 작은 자세로 웅크려서 좀 보호를 한다든지 또 나를 찌르는 이런 흉기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운동화처럼 편하고 발을 고정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도 안전수칙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아프리카와 북유럽 등 5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각국과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역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막판 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부터 3박 7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북유럽 5개 나라를 방문합니다. 순방국은 말라위와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와 핀란드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의 경우 수교 이래 첫 정상급 방문입니다. 한 총리는 먼저 30일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메카시 차퀘라 대통령과 만나 농업과 교육, 보건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고와 카메룬으로 이동해 빅토와 도급의 토고 총리,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면담합니다. 한 총리는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하고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동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점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한국 총리로서는 16년 만의 방문으로 11월 2일 요나스 가르 스투엘의 총리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순방지인 핀란드에서는 페테리 오르포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리실은 순방에서 한 총리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하마스가 지난 7일 남부 지역을 기습했을 당시에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면서 당분간 가자 지구에서 제한적 지상전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 발생 이후 북한이 수십 년간 중동 지역 무장단체에 일명 땅굴 만드는 법 등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로켓 등 북한 무기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스라엘군은 언론 공개 행사에서 지난 7일 하마스가 남부 지역 기습 당시 북한과 이란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여기서 사용된 하마스 무기의 10%는 이란산이고 북한산도 10%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수요일 동안 기습에 참여한 무장대원을 사살하는 제한적 지상 기습을 계속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작전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תמרון יגיע ולא ירחק היום והוא יקרה. זה יקרה כאשר ייווצרו התנאים המתאימים על מנת להכות את ארגון החמאס. 이런 가운데 20일 넘게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이 물과 식량,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인도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Fuel, which is desperately needed to run backup generators, remains banned by, is still unable to get into Gaza. As a result,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UNRWA, has almost exhausted its fuel reserves and began significantly reducing its operations.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20일째인 어제까지 누적 사망자가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군경은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공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E-737, KC-330을 비롯해 미 공군의 F-35A, F-35B, FA-18 등 한미 항공전력 130여 대가 참가하며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0A가 참가해 공중급유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 기간 중 한미 항공전력은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합 작전 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만일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긴급 구조 종합훈련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도전 이름 상승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진입하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임.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한 후 중증도를 분류해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재난 상황 파악. 드론을 날려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자를 탐색합니다. 하늘을 나는 구급차, 닥터 헬기도 중증 환자 이송을 돕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자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 통신을 재빨리 복구합니다.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 등을 동원해 국가 단위로 재난에 대응합니다. 이 훈련들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인해 화재와 붕괴, 많은 사상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지진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안전한 지진 국가가 아니라는 개념에서 인식을 시켜주는 대국민 메시지의 형태가 저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여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많은 종류의 재난의 대응을 저희가 오늘 해봤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소방과 민관, 군 모두가 합동해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7대와 19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가 2,0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새로운 예방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드킬 방지 시스템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로드킬 예방 시스템이 즉각 동물을 감지하고 종류를 판독합니다. 시스템은 감지된 동물이 강아지라는 판독을 내리고 모니터링 구간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동물 출현 사실을 알립니다. 야생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 감지기와 스마트 CCTV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레이저를 감지해 주변 사물을 3차원으로 스캔하는 기술입니다. 물체의 거리뿐만 아니라 형상까지도 식별이 가능해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사용됩니다. 레이저를 쏴서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인식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진행을 방해하는 눈이나 폭우, 안개 등 날씨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로드킬 예방 시스템에는 라이다의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CCTV를 더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포스코 DX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제공받은 야생동물 영상 자료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동물 감지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해 영상을 자동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현장 작업을 위해 사용됐는데 이 기술을 동물 감지에도 도입한 겁니다.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해서 물건들의 위치를 찾고 어떤 물건인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물건들을 옮기거나 조작하는 등의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됐던 기술들이 이 로드킬 현장에 적용이 돼서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가보호종 모니터링도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AI라는 그 첨단 기계가 24시간 계속 도로의 환경이나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지켜보고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은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 금산지군의 350m 구간에 운영 중이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지역 유림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시대 실현과 갈등과 반복 극복을 위한 선비 정신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다음 달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마타렐라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우주과학 기술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발표했습니다. 제정 50주년을 맞은 금관 문화훈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수훈됐습니다. 문화훈장은 15명에 수여됐고 방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 이윤찬 씨 등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5명, 장한 어버이상 5명 등 총 32명이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를 통한 국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를 뽑아내는 나라 한가운데에서 기름 한 방울 필요 없는 자동차를 생산한다? 뭔가 아이러니인데요. 이것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 서부 지역 제다의 신도시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에 자동차 반조립 제품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중동에 만들어지는 현대차의 첫 생산 거점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9월 미국의 전기차 기업 루시드가 공장을 짓고 첫 차량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루시드는 전기차만 생산하지만 현대차는 전기차, 매연차 모두 양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대차가 이 사우디의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를 사우디 공영 버스 업체인 쌉트코에 판매, 또 대여하기로 한 겁니다. 쌉트코는 중장기적으로 이 버스들을 수소 버스로 모두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21년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올해 6월 한국에 수소 분야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사우디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과 사우디의 에너지, 모빌리티 협력,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회입니다. (10월 22일에) 막을 내린 아덱스 2023. 엿새 동안 열린 이번 전시회의 성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약 22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방산업체도 35개 나라 55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금액도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년 전 체결액이 1억 2,8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덱스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 무엇일까요? 전시회 측은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높아진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 산업의 경우 건당 체결 금액이 굉장히 높고 구매 권한을 실제로 갖고 있는 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55개 나라 군 관계자 114명이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별 군사비 지출 규모를 발표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에 돈을 많이 쓴 국가 탑10에 중동 나라가 3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사우디가 2위, 카타르가 3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10위였죠. 한국과 사우디는 대공 방어 체계와 활용 무기 등에 대한 폭넓은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으로서 주변 무장단체들과 나를 세우고 있죠. 최근 더 불안정해진 중동 정세 속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 돼지고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몇 가지나 될까요? 두루치기, 김치찜, 삼겹살, 찌개, 수육, 동그랑땡 정말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과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자, 유대인의 경우 코셔푸드라고 하는데요. 카시루트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먹기 합당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나라에서는 할랄이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과자, 떡볶이 등이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을 통해서 농심이나 삼양 같은 국내 기업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동입니다. SPC가 사우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중동에 파리바게뜨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생산기지에서 공급됩니다. SPC는 갈라다리 브라더스와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또 아프리카 12곳에서 함께 사업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식품까지 이어진 건데요. 양국 정부 차원에서 식의약 허가와 관리 분야의 MOU도 체결됐습니다. 사실 할랄 인증은 그동안 이슬람 국가 비관세 장벽 중 하나였죠. 정부의 노력으로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면 국내 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고 흐린 지역도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권은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8도, 모레는 9도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20도 선을 보이며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8도, 청주와 인천 10도 보이겠고 낮에는 1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낮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 10도, 강릉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고 경상권은 흐린 후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 최고 기온은 2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는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다가 수요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뉴스 스튜디오를 새 단장하는 관계로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는 임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희 KTV 뉴스는 늘 빠르고 정확한 정책 소식,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